전 재산 사기, 이혼, 양육권 포기. 석 달 만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숨으로 내려온 고향집 서랍 속에서 엄마의 20년치 억울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유 없음, 이유 없음, 이유 없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었다. 대박 야담TV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달매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 종점은 마을 입구 정류장이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추고 문이 열리자 강혜리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 닿는 순간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 흙냄새가 섞여 있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뼈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혜리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혜린 혼자였다. 다른 승객들은 읍내에서 다 내렸다. 종점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류장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의자였다. 의자 옆에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혜리는 그것을 보았다. 달매 마을에서 읍내로 가는 버스는 하루 5번이었다. 아침 일찍, 오전 중간, 점심 무렵, 오후 저녁. 그것이 전부였다. 서울에서는 10분만 기다리면 지하철이 왔는데 혜리는 그 생각을 지웠다. 비교하면 안 됐다. 여기는 여기였다. 멀리서 작은 몸집의 여인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낡은 고무신에 무릎까지 오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다. 바치를 하다가 막 나온 것이 분명했다. 박술래였다. 67살의 엄마였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 한가운데에서 마주섰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술래는 딸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볼이 꺼져 있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에 빛이 없었다. 몸도 예전보다 확실히 말라 있었다. 3년을 보지 못했는데 그 3년이 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왔어. 응. 왔어. 엄마. 두 마디였다. 그러나 그 짧은 인사 안에는 3년치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다. 도시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딸의 창피함도, 그 딸을 다시 보게 된 엄마의 안도도,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도 모두 그 두 마디 안에 구겨져 들어 있었다. 술래는 딸의 캐리어 손잡이를 낚아채듯 잡았다. 내가 들게. 엄마, 무거워. 내가 들어. 시끄러. 그냥 걸어만 와. 술래는 캐리어를 끌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혜리는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다. 허리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다. 걸음도 전만큼 빠르지 않았다. 손목이 가늘어진 것이 보였다. 그런데도 캐리어를 놓지 않았다. 혜리는 목 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우는 것은 나중에 해야 했다. 달매 마을은 혜린의 기억 속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산자락 아래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고 밭들이 그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논길 위에는 마른 볏짚이 쌓여 있었고 전봇대 사이로 빨랫줄이 이어져 있었다. 어릴 때와 똑같은 냄새가 났다. 퇴비 냄새와 마른 집 냄새와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다. 그런데 혜리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입구 가까운 쪽에 새로 지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을 회관이었다. 외벽에 파란 페인트가 말끔하게 칠해져 있었고 현판도 새 것이었다. 주차장 바닥에는 노란 선까지 반듯하게 그어져 있었다. 캐리는 그 건물을 잠시 바라보았다. 오래된 마을 한가운데 혼자 새 옷을 차려입고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 집들은 여전히 낡은 담장에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달고 있었는데 그 회관만 홀로 반짝거렸다. 어른 없는 집 막내가 혼자 새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저거 새로 지었어, 엄마. 작년에. 술래가 짧게 대답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캐리는 뭔가 더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엄마가 그 건물을 보는 눈길이 이상했다. 짧게 스치듯 보고는 바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외면하는 것 같은 눈길이었다. 술래네 집은 마을 한가운데였다. 낮은 담장 안에 마당이 좁게 들어앉아 있었고 장독대 옆으로 고추가 빨갛게 늘어 있었다. 처마 밑에는 마늘이 두툼하게 묶여 매달려 있었고 부엌 쪽에서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다. 캐리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어릴 때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깨의 힘이 조금 풀렸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이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는 곳이 이 좁은 마당이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시금치 나물, 깨씹 절임, 고등어구이였다. 혜린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늘 먹던 반찬이었다. 술래는 딸 그릇에 밥을 가득 퍼주었다. 혜린이 절반쯤 먹으면 또 퍼주었다. 혜린은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다. 도시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몸이 음식 앞에서 알아서 반응했다. 반찬이 줄어들면 술래가 새로 내왔다. 그렇게 밥상 앞에서 한참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서로의 냄새를 잊고 지냈던 두 사람이 같은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다. 밥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 술래가 국그릇을 다시 채워주다가 잠깐 혜린 손을 보았다. 손목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 손가락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는지. 술래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국을 더 주었다. 그것이 술래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밥상을 물리고 혜리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도시로 올라가기 전 쓰던 방이었다. 벽지는 바뀌어 있었지만 책상은 그대로였다. 어릴 때 앉아 공부하던 바로 그 책상이었다. 모서리가 낡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혜리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가볍게 만져보았다. 중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긁힌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엄마는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다. 혜리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다가 멈추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낡은 노트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뜯겨 있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표지에 남아 있었다. 영농일지. 혜리는 무심코 손을 뻗어 첫 장을 넘겼다. 날짜가 빼곡했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어떤 날은 씨앗을 몇 봉지 심었는지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수확량이 적혀 있었다.
비가 왔다. 가뭄이다. 서리가 이르게 왔다. 날씨 기록도 있었고 비료 투입량도 있었다. 그런데 가끔 날짜 옆에 다른 색 볼펜으로 쓴 작은 글씨가 섞여 있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보조금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제외됨. 이유 없음. 캐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한 장을 넘겼다. 공동농자재 배분에서 또 빠짐. 이 장이 이번에도 명단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캐린의 손이 멈추었다. 다시 한 장을 넘겼다. 마을 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했으나 탈락 통보. 이유 없음. 작년에도 같은 이유였음. 캐리는 천천히 노트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단순한 농사 기록이 아니었다. 엄마가 당해 온 것들의 기록이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른 채 사실만 적어 놓은 것이었다. 항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담담한 사실의 기록만 남아 있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울렸다. 화가 나거나 억울해서 씩씩대며 쓴 글씨가 아니었다. 그냥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기록해 두는 글씨였다. 그것이 더 서러웠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술래가 들어오다가 캐린 손 안에 든 노트를 보았다. 순간 표정이 굳었다. 뭐 보는 거야? 엄마, 이게 다 뭐야? 보조금에서 계속 빠진 거잖아. 이장이 명단을 안 올린 거잖아. 그냥 내 메모야. 신경 꺼. 신경 끄라고? 이게 몇 년치야? 2004년부터면 20년이 넘잖아. 술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가와서 혜린 손에서 노트를 가져갔다. 그리고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딸깍 소리가 났다. 자자. 피곤할 텐데. 불이 꺼졌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혜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아까 읽은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다. 이유 고지 없음. 고의로 뺀 것으로 보임. 이유 없음. 캐리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어두운 방 안에서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다. 술래는 이미 눈을 감은 듯 조용했다. 아니면 자는 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캐리는 생각했다. 20년 동안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떠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남겨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캐린이 도시로 올라가서 바쁘게 사는 동안 이 마을에서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었던 것일까? 캐리는 3년 동안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다. 바빴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바쁜 것이 아니었다. 잘 살고 있는 척하기 위해 내려오지 않은 것이었다. 실패한 모습을 엄마에게 보이기 싫었던 것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달매마을의 밤은 서울과 달리 완전한 어둠이었다. 거리에 불빛도 없었고 자동차 소리도 없었다. 풀벌레 소리만 사방에서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혜리는 그 고요함 안에서 뭔가 불편한 것을 느꼈다. 고요하지만 평온하지 않은 마을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래 품고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났다. 캐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서랍 안에 들어간 영농일지가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이유 없음. 그 두 글자가 어두운 천장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이었다. 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부엌 창문 밖으로 마당이 보였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장독대 위에 달빛이 얹혀 있었고 고추가 늘어진 줄 위에도 달빛이 걸쳐 있었다. 혜리는 그 풍경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 마당에 서 있던 모습이 기억 속에 있었다. 여름밤의 마당에 평상을 내다 놓고 혜린을 무릎에 앉혀 별 이야기를 해주시던 모습. 겨울에 장독대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모습. 그 기억들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엄마 혼자 이 마당을 지켰다. 혜리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새벽 부엌 안을 채웠다. 그러나 늦게 왔더라도 온 것이었다. 그것으로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혜린이 눈을 떴을 때 술래는 이미 밭에 나가 있었다. 부엌 아궁이에는 불이 꺼진 지 한참 된 것 같았고 밥솥 안에 밥이 차갑게 남아 있었다. 상 위에는 반찬 그릇 2개가 덮개를 씌워 놓여 있었다. 밥그릇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다. 된장찌개는 냄비에 있다. 데워 먹어라. 혜리는 그 쪽지를 한참 보다가 천천히 냄비를 가스불에 올렸다. 된장 끓는 냄새가 부엌 안을 채웠다. 그 냄새가 또 가슴 어디를 건드렸다. 혜리는 혼자 밥을 먹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했다. 밥맛이 없었다. 어젯밤에 본 노트 글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혜리는 밥상을 치우고 서랍을 열었다. 노트는 어젯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혜리는 노트를 꺼내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넘겼다. 한 장씩 읽어 내려갔다. 농사 기록 사이사이에 박힌 작은 글씨들이 점점 많아졌다. 2005년부터는 기록이 달라졌다. 그 전까지는 농사 기록이 많고 배제 기록이 가끔 섞여 있었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달라졌다. 배제 기록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05년 봄. 혜리는 멈추었다. 2005년 봄. 그해 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혜린이 22살이었고 대학 2학년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혜린은 그 기억을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노트 안에서 그 해가 튀어나왔다. 혜린은 손가락을 그 날짜에 올려두었다. 2005년 4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작은 글씨를 읽었다. 남편 기일 이후로 이장 최 씨가 땅 경계 문제를 다시 꺼냄. 이전에 남편이 막아놓은 것을 이제 와서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임. 혜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기일 이후로. 아버지가 사라진 뒤 이장이 움직인 것이었다. 왜? 혜린은 노트를 읽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2010년쯤부터는 거의 2달에 한 번 꼴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다. 공동 작업 배분에서 제외. 이장 최두칠이 배분 결정함. 사유 불명. 마을 공동 우물수리 비용 분담에서 제외되고 수리 후 사용 제한 통보받음. 가축 공동 사료 구매에서 명단 빠짐. 문의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옴. 혜리는 눈이 뻑뻑해졌다. 읽을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있었다.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적어왔다는 사실이었다.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적어왔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엄마가 겁쟁이여서가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혜리는 알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전 10시쯤이었다. 순례가 밭에서 돌아왔다.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가 방 안에 앉아있는 혜린을 보았다. 손에 든 노트를 보았다. 순례 얼굴이 굳었다. 그거 왜 또 꺼냈어? 엄마, 이거 다 읽었어. 읽었으면 됐잖아. 됐어. 20년이야, 엄마. 20년 동안 매년 보조금에서 빠지고 공동사업에서 빠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까지 못 쓰게 됐잖아. 이게 됐어?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다. 수돗물 소리가 방까지 들렸다. 혜린이 따라 나왔다. 엄마, 말해봐. 왜 가만히 있었어? 순례는 손을 닦으며 말했다. 마을 일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근거 없이 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혜린아, 나 군청 가서 알아볼게. 순례가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딸과 눈이 마주쳤다. 가지마. 목소리가 낮았다. 단호했다. 혜린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혜린은 그것을 읽었다. 엄마, 혹시 알고 있어? 이장이 왜 그러는지. 순례가 고개를 돌렸다. 몰라. 그 대답이 너무 빨랐다.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마을 부녀회 모임이 있었다. 순례가 나가려 하자 혜린이 따라 나섰다. 순례는 말리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안에 중년 여성들 6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마을 토박이들이었다. 혜린이 들어서자 몇몇이 흘끈 쳐다보았다. 반갑다는 기색은 없었다. 순례 딸이 왔구나 하는 눈빛이었다. 어떤 아주머니는 혜린이 인사를 해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시선을 피했다. 혜린은 그 공기를 느꼈다. 나는 여기서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보다 더 어색한 존재구나. 혜린은 엄마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뒤 최두칠이 들어왔다. 이장이었다. 70살의 남자였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목소리가 굵었다. 들어오면서 웃었다. 그 웃음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오래 연습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말을 건넸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 손님처럼 맞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오씨 아들 취직했다면서 이사장네 장 담그기 시작했나? 김씨 아저씨 허리는 어떠냐? 하나씩 물으며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반응했다. 웃었고 대답했다. 그게 이상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20년 동안 한 여자를 교묘하게 배제할 수 있을까? 아, 박씨 딸 왔구먼. 오랜만이여. 최두칠이 혜린에게 말했다. 혜린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남자의 눈빛이 잠깐 혜린을 스쳤다. 위아래로 훑은 시선이었다. 빠르게 지나갔지만 혜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모임이 시작되었다. 올해 마을 공동사업 정산 이야기가 나왔다. 태양광 패널 공동 수익 배분이었다. 최두칠이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금액도 하나씩 불렸다. 혜리는 귀를 기울였다. 끝까지 읽혔다. 박술래라는 이름은 없었다. 혜린이 손을 들었다. 저기 우리 엄마는요. 모임 안이 조용해졌다. 최두칠이 혜린을 보았다. 눈에 뭔가 빠르게 스쳤다가 사라졌다. 박 씨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어. 신청 안 한 게 아니라 명단에서 뺀 거잖아요. 최두칠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다. 도시서 오더니 말이 거칠구먼. 신청을 안 한 거요. 내가 뭘 빼. 신청서 있어요. 우리 엄마가 신청한 기록이 있어요. 최두칠이 자리에서 잠깐 움직였다. 그러더니 더 여유 있게 웃었다. 그럼 다음에 확인해 보자고.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잖아. 술래가 혜린 팔을 잡아당겼다. 혜린아, 그만해. 혜린은 엄마 손을 느꼈다. 살짝 떨리고 있었다. 혜린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은 최두칠에게서 떼지 않았다. 최두칠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웃었다. 그 웃음이 혜린 가슴 안에서 불을 지폈다. 저 여유가 진짜 여유가 아니라는 것을 혜린은 알았다. 저건 2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사람의 여유였다. 모임이 끝나고 마을회관 밖으로 나왔다. 혜린이 술래 곁에 바짝 붙었다. 엄마, 신청했잖아. 노트에 다 적혀 있잖아. 됐어. 됐다고. 이번에만이 아니잖아. 20년 동안 계속 이런 거잖아. 혜린아, 왜 가만히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술래가 걸음을 멈추었다. 천천히 딸을 돌아보았다. 그 얼굴에는 화가 없었다. 오래 쌓여온 것들이 눌려있는 얼굴이었다. 피로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꾹꾹 눌러진 얼굴이었다. 20년을 그렇게 눌러온 얼굴이었다. 이 마을에서 살아야 하는 건 나야. 내가 아니라. 그 말이 혜린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다. 혜린은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혜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이 마을에서 살아야 하는 건 나야.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울렸다. 술래는 2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 혜린은 그제야 이해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납득하는 것은 달랐다. 혜린은 납득할 수 없었다. 마을회관 옆을 지나는데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최두칠의 굵은 목소리였다. 웃음소리도 났다. 혜린은 그 웃음소리에 발이 멈추었다. 아까 모임 자리에서 여유 있게 웃던 그 웃음이었다. 2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사람의 웃음. 혜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뭔가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화가 났다. 그러나 그 화는 불같이 뜨거운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었다. 혜린은 걷기 시작했다. 빠르게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생각해야 했다. 집에 돌아오니 술래가 먼저 와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다듬고 있었다. 무릎 앞에 소쿠리를 놓고 물을 칼질하는 소리가 났다. 탁탁탁. 규칙적인 소리였다. 혜린은 부엌 문틀에 기대서 그 모습을 보았다. 엄마의 등이 보였다. 굽은 등이었다. 물을 다듬는 손이 보였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다. 엄마. 응,
아까 모임에서 엄마 화 안 났어. 순례가 칼질을 멈추지 않았다. 났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혜린이 멈추었다. 순례가 계속 말했다. 화가 나면 말이 험해져. 그러면 내가 지는 거야. 혜린은 그 말을 생각했다. 화가 나면 말이 험해지고 말이 험해지면 진다. 그래서 20년 동안 말을 아꼈던 것이었다. 그것이 엄마의 방식이었다. 지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 혜린은 자신이 그 반대였다는 것을 알았다. 화가 나면 말이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고 말았다. 나는 엄마 방식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 순례가 잠시 칼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탁탁탁 소리를 냈다. 됐어. 밥 먹자. 그날 저녁 혜리는 마을 이장 최두칠에 대해 생각을 정리했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최두칠 이장은 혜린이 어릴 때도 이장이었다. 그때도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고 가장 많은 것을 결정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이장과 몇 번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다. 땅 문제였다. 혜리는 그 기억이 흐릿했다. 어릴 때라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노트 안에서 읽은 것이 다시 떠올랐다. 남편 기일 이후로 이장 최 씨가 땅 경계 문제를 다시 꺼냄. 혜리는 군청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농업 보조금, 지급 현황, 마을 공동사업 지원 내역, 정보 공개 청구 방법. 화면 속 글씨들이 눈앞을 지나갔다. 혜리는 밤새 그것들을 읽으며 메모를 했다. 엄마가 자는 사이 혜리는 휴대폰 화면을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혜리는 군청에 갔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 군청 민원실 창구 앞에 앉았다. 창구 앞에는 번호표를 뽑아야 했다. 혜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5명이 앞에 있었다. 민원실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번호가 하나씩 불렸다. 혜리는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달매마을 보조금 수혜자 명단, 지급 내역, 최근 3년, 정보 공개 청구. 혜리는 그 말들을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번호가 불렸다. 혜린이 창구 앞에 앉았다. 농업 지원과 담당자에게 달매마을의 최근 3년치 보조금, 지급 내역과 수혜자 명단을 정보 공개 청구 방식으로 요청했다. 담당자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런 자료는 바로 드리기 어렵고요. 정식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열흘 안에 답변 드립니다. 혜리는 청구서를 작성했다. 이름과 연락처, 요청 내용을 빠짐없이 적고 창구에 제출했다.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리는 창밖을 보았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었다. 서울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딸의 양육권을 포기할 때도 혜리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엄마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군청 민원실에서
캐린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다. 달매 마을 출신의 누군가가 군청에 들렀다가 캐린이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마을로 돌아와 이야기를 퍼뜨렸다. 박씨네 딸이 군청 가서 이장 관련 서류 청구했다고. 마을이 술렁거렸다. 소문은 빠른 법이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마을 전체가 알았다. 사흘 뒤였다. 순례가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엄마 표정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상만 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국 그릇이 조금 식어 있었다. 순례가 그것을 바꿔주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했다. 순례는 늘 밥상에서 음식이 식으면 바로 다시 데워 내왔는데 캐리는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짐작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였다. 캐리나. 응. 군청 간 거야.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응. 갔어. 순례가 수저를 상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컸다. 왜 갔어? 엄마가 당한 거 확인해야 하니까. 당한 거 내가 뭘 당해? 내가 알아서 하고 있었어. 알아서 20년을 참은 거잖아. 순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집이 당해. 내가 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그만해. 엄마, 그만하라고. 순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캐리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캐리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찬 바닥이 옷을 통해 느껴졌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까지 번졌다. 캐리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엄마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알 것 같았다. 이 마을에서 혜린이 시끄럽게 굴면 자신이 더 당한다는 것이었다. 2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었다. 혜린이 서울로 돌아가면 결국 혼자 남겨지는 것은 엄마였다. 혜린은 그 사실이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다.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순례를 만나도 고개를 돌렸다. 마을 가게에 혜린이 들어갔더니 주인이 굳은 얼굴로 최소한의 말만 했다. 마을 어귀에서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혜린이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혜린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고립이 시작된 것이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마을의 따뜻한 냄새는 사라지고 차갑고 빳빳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다. 혜린은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달랐다. 최두칠이 마을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혜린이 군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최두칠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렸다. 도시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여자가 마을 이장을 걸고 넘어지려 한다고. 자기 엄마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분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속으로는 마을 땅을 차지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두칠이 20년 동안 인심을 쌓아온 결과였다. 마을 잔치에 쌀을 가져다 주고 홀로 사는 노인 집 지붕을 고쳐주고 명절마다 선물 보따리를 돌렸다.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비를 내주기도 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혜린은 마을 안에서 점점 좁아지는 공기를 느꼈다.
이러다간 엄마를 더 고립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혜리는 흔들렸다.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어색하고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하루하루가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혜린이 집 앞에서 혼자 서 있는데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남자 하나가 담장 밖에 서 있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은 오래 햇볕을 받아 구릿빛이었다. 말없이 서 있었다. 혜린과 눈이 마주쳤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다. 누구세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짧게 말했다. 옆밭 달수요. 오달수였다. 마을 토박이이자 혼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순례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도 들었다. 뭔 일이에요? 달수는 혜린을 한번 보았다가 시선을 딴 데 두었다. 이장 움직임 있어요. 그 한마디였다. 혜린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달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 걸어갔다. 혜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이장 움직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처음 말을 건 사람이었다. 마을 전체가 혜린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 남자만이 혜린에게 먼저 걸어왔다. 그날 밤 혜린은 엄마가 잠든 뒤 서랍에서 영농일지를 다시 꺼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보조금 기록만이 아니라 날짜에 집중했다. 어느 해에는 유독 사건이 몰려 있었다. 2005년이었다. 그 해 봄 순례의 영농일지에는 다른 해보다 글씨가 많았다. 그리고 한 문장이 있었다. 남편 기일 이후로 이장 최 씨가 땅 경계 문제를 다시 꺼냄. 이전에 남편이 막아놓은 것을 이제 와서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임. 혜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기일 이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2005년 봄이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라지자마자 최두칠이 움직인 것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막혀있던 것이 아버지가 사라지자 다시 올라온 것이었다. 혜린은 노트를 덮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혜린은 결심했다. 군청 정보 공개 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오달수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먼저 걸어온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날 밤 혜린은 한 가지 더 했다. 아버지의 사망 관련 기록을 찾아보았다. 2005년 봄. 논두렁에서 미끄러진 사고. 인터넷에는 아무 기록이 없었다. 그 당시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고는 기록이 남지 않았다. 혜린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분이었다. 옳지 않은 것에는 물러서지 않는 분이었다. 마을 일에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장과 다퉜던 것이겠구나. 혜린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엄마 혼자 2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겠구나. 말 한마디 없이, 싸움 한 번 없이 그냥 영농일지에 기록만 남겨가며. 혜린은 눈을 감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이른 시간에 달수의 밭으로 갔다. 달수는 이미 밭에 나와 있었다. 무릎을 꿇고 고랑 사이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혜린이 다가가자 달수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없었다. 기다렸다는 듯 하지도 않았고 놀란 기색도 없었다. 혜린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다. 어제 하신 말씀, 이장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달수는 잡초를 한 줌 뽑아 옆으로 던지고 일어섰다. 그리고 손을 털며 말했다. 따라와요. 달수는 밭 가장자리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마을회관이 훤히 보였다. 외벽 파란 페인트가 아침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혜리는 또 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도 그제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 건물이었다. 저 건물, 마을회관이요.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거 작년에 지었어요. 군에서 보조금 5천만 원 나왔고 마을 자체 부담 2천만 원. 그런데 달수가 혜린을 보았다. 마을 자체 부담금이라는 거 실제로는 마을 공동농지 매각 대금에서 쓴 거요. 그 매각 대금이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회관에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혜린이 달수를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달수는 잠시 뜸을 들였다. 나 귀 하나 안 들려요. 근데 눈은 둘 다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혜린은 바로 알아챘다. 달수는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던 것이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감각이 발달해 있었다. 입 모양을 읽는 능력이 그 중 하나였다. 최두칠과 누군가가 멀리서 이야기할 때 달수는 입 모양으로 내용을 읽어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밭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달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짧고 간결한 말이었지만 내용은 정밀했다. 2년 전 봄 마을회관 착공식 날이었다. 최두칠과 군청 박 계장이 회관 뒤편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달수는 두 사람의 입 모양을 읽었다. 이번에 2,250만 원 맞추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산할게.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만날 때마다 서류를 주고받았다. 박 계장이 마을에 올 때는 항상 최두치 직접 나와 맞이했다.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는 달리 단둘이 만났다. 그리고 만남이 끝나면 박 계장이 탄 차가 마을 바깥쪽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요? 달수가 혜린을 보았다. 혼자서는 못해. 나는 증인이 못 돼. 입 모양으로 읽은 거라서. 그 말이 솔직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달수가 잠시 말을 끊었다. 박씨 어머니가 너무 오래 당했어요. 혜린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이 과묵한 사람이 오래 혼자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혼자 지켜보면서 어쩌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혜린이 내려오자 말할 상대를 찾은 것이었다. 달수 씨, 얼마나 오래 봤어요? 5년. 5년 동안 혼자 봤어요. 혼자 봤어요. 혜린은 그 말의 무게를 생각했다. 5년이었다. 5년 동안 이 사람은 혼자 알고 혼자 참았던 것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린은 엄마의 영농일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달수가 기억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다. 보조금 배분이 이루어진 날과 달수가 최두칠과 박 계장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날이 겹쳤다.
공동농지 매각이 결정된 시기와 이후 최두 7집에 새 차가 들어선 시기도 겹쳤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밭끝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혜린이 물었다. 달수 씨는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어요. 응.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을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달수가 잠시 생각했다. 없었어요. 왜요? 여기가 내 자리니까. 혜리는 그 말이 부러웠다. 여기가 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에서 혜리는 15년을 살았지만 그 도시가 내 자리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언제나 어딘가에 끼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매 마을을 내 자리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마을이 한쪽 귀 들리지 않는 거. 언제부터예요? 15. 사고로. 힘들었겠다. 달수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적응하게 되더라고. 대신 다른 게 생기고 이 모양 있는 거요.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됐어요.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혜리는 달수를 보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도, 엄마가 말하지 않는 것들도. 엄마 오래 봐왔죠. 응. 힘들어 보였어요. 달수가 혜린을 보았다. 그래도 버텼어요. 5년 동안 보면서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버티나.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밭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밭고랑 사이를 지나갔다. 마른 풀이 흔들렸다. 혜린은 인터넷으로 달매 마을에 배정된 정부 보조금 내역을 공개 자료에서 찾기 시작했다. 중앙정부 사이트에 게시된 마을별 농업지원금 현황이 있었다. 거기서 달매 마을 항목을 찾아냈다. 지급된 금액은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순례처럼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황표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내부 서류가 필요했다. 혜리는 달수와 함께 매일 저녁 짧게 만났다. 담장 옆에 서거나 밭끝에 나란히 앉아 그날 찾아낸 것들을 서로 맞춰보았다. 달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기억력이 놀라웠다. 3년 전 봄 어느 날 오후 2시쯤 박 계장이 파란 봉고 트럭을 몰고 왔을 때 트럭 조수석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까지 기억했다. 갈색 서류 봉투 3개. 끈으로 묶여 있었고 트럭 문이 열릴 때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박 계장이 서둘러 주었다. 그 손놀림이 빨랐던 것도 기억했다. 엄마 순례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다만 밤에 달수가 돌아가고 나면 혜린에게 조용히 말하곤 했다. 달수 씨 밥은 먹었대. 혜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달수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딸이 하는 일을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순례는 그렇게 딸의 움직임을 묵인했다. 말로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다. 혜리는 그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순례가 잠들기 전에 말했다. 달수가 그쪽 일 도와주는 거야.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달수는 착한 사람이야. 엄마 걱정 많이 했어. 밭 옆에서 혼자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순례가 더 말하지 않았다. 불을 껐다. 방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달수가 5년 동안 혼자 지켜봐 왔다는 것을, 그리고 순례도 달수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캐리는 달수가 혼자 농사를 짓는 것을 며칠 동안 가까이서 보았다. 말이 없고 움직임이 정확했다. 호미질 하나도 낭비가 없었고 씨앗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밭을 보는 눈이 달랐다. 흙의 색깔만 보아도 수분을 알고 잎사귀 끝만 보아도 상태를 알았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의 눈이었다. 캐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자기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이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어 온 사람이구나. 어쩌면 그것이 달수가 엄마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을 것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군청 정보 공개 청구 결과가 왔다. 열흘이 지난 날 오후였다. 캐린의 휴대폰에 군청에서 발송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캐린은 파일을 열었다. 달매마을 최근 3년치 보조금 지급 내역과 수혜자 명단이었다. 캐리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며 내려갔다. 수혜자 명단에 박순례라는 이름이 있었다. 캐리는 멈추었다. 있었다. 분명히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캐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박순례 이름 옆에 지급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지급 금액도 있었다. 3년 동안 매년 700만 원씩 총 2,100만 원. 캐리는 이상했다. 엄마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서류에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캐리는 손이 떨렸다.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대신 받아간 것이었다. 캐리는 그 사실을 달수에게 먼저 말했다. 달수는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계좌 확인해야 해요. 순례에게 물어보아야 했다. 캐리는 저녁에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 보조금 계좌 보여줘. 순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장을 가져왔다. 캐리는 항목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농협 통장이었다. 거기에는 보조금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 다른 계좌 없어. 없어. 캐리는 군청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열었다. 지급 계좌 항목을 찾았다. 계좌번호 끝 내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다. 캐린이 엄마 통장 계좌번호와 비교했다. 달랐다. 끝 내 자리가 달랐다. 엄마 통장 위조된 거야. 순례가 손을 입에 댔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랬구나. 그 한마디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다. 받지 못한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안도와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섞인 목소리였다. 순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손을 혜린이 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20년 동안 혼자 밭을 일구어 온 손이었다. 혜린은 그날 밤 달수와 다시 만났다. 달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박 계장이 했을 거예요. 서류 조작은 군청 안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을 안이 캄캄했다. 별이 많이 떠 있었다. 가을의 달매마을 밤하늘은 맑았다. 캐리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다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물었다. 달수 씨, 우리 아버지 사고아시죠?
알아요. 2005년 이장이 그 전에 아버지랑 땅 경계 문제로 크게 다퉜다는 거 아세요? 달수가 혜린을 보았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알아요. 그 직후에 사고가 났는데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린이 다시 물었다. 혹시 그 사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달수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혜린은 기다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달수가 천천히 말했다. 있어요. 혜린은 숨을 참았다. 아버지 사고 난 날, 그 이틀 전에 이장이 박씨 집 앞에서 아버지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 땅은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다. 왜 증거를 없앴냐고. 나 그거 봤어요. 어릴 때, 그때 나 17살이었어. 혜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이야기 엄마한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내가 증거도 없고 그냥 어른들 싸움이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커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미 오래된 일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밤바람이 불었다. 달수가 말했다. 사고는 박씨 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미끄러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논두렁 아버지가 수십 년 다닌 길이었어. 그리고 그날 비가 오지도 않았어. 혜리는 눈을 감았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안 했어요. 그때 이장이 이미 마을에서 힘이 셌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달수가 말을 이었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 이틀 전에 이장이 아버지한테 소리 지른 내용이 이상했어. 그 땅은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다. 왜 증거를 없앴냐고 했거든. 근데 박씨 아버지가 이장 아버지한테 땅을 받은 게 없다는 거.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 서로 먼 친척인데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면 이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지. 근데 그걸 따질 사람이 없었어. 이미 힘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사고 나고 나서 더 이상 싸울 사람도 없었으니까. 혜리는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 안에 땀이 났다. 그 이야기 언젠가는 밝혀야 해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달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했다. 혜리는 그것을 알았다. 혜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가 엄마 옆에 앉았다. 술래는 잠들어 있었다. 혜리는 엄마 얼굴을 오래 보았다. 주름이 깊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그 주름 하나하나가 혜린 눈에 다 다르게 보였다. 어떤 주름은 밭일에서 온 것이었고 어떤 주름은 혼자 버텨온 것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주름은 말하지 못한 것들에서 온 것이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20년을 혼자 삼켰던 것이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혜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우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러다 눈물이 다 마르고 나자 가슴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았다. 혜리는 이제 알았다. 엄마가 맞서지 못했던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혜린이 나설 차례였다. 혜린은 일어나 방 안을 걸었다. 좁은 방이었다. 세 걸음이면 끝이었다. 어릴 때도 이 방에서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걸었다. 세 걸음 갔다가 돌아오고 또 세 걸음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 걷는 것은 어릴 때와 달랐다. 어릴 때는 시험 걱정이었고 친구 걱정이었다. 지금은 엄마 걱정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이 마을이 20년 동안 품어온 비밀이었다. 혜린은 걷다가 멈추었다. 창문 밖을 보았다. 달매 마을의 밤이 깊어 있었다.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혜린은 그 조용함 안에서 결심을 다졌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혜린이 며칠에 걸쳐 모은 서류가 있었다. 영농일지 복사본, 군청 정보 공개 청구 결과물, 계좌번호 불일치, 내용 정리, 달수가 목격한 내용의 메모. 그것을 파일로 정리해서 집 안 낡은 서류 가방에 넣어두었다. 가방은 방 안 옷장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다. 혜린은 그 가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혜린이 옷장을 열자 가방이 없었다. 처음엔 자신이 옮겨놓은 것인지 의심했다.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없었다. 순례에게 물었다. 순례는 손을 저었다. 혜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누군가 들어왔다. 누군가 이 방 안에 들어와서 가방을 가져간 것이었다. 혜린은 문을 잠근 채 자고 있었다. 그런데도 없어졌다.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옷장 안쪽을 다시 뒤졌다. 없었다. 분명히 없었다. 그날 오후였다. 마을 부녀회장 오 씨가 찾아왔다. 오 씨는 평소에 순례에게 잘 대해주는 편이었고 혜린에게도 나름대로 다정하게 굴었던 사람이었다. 혜린이 군청에 민원을 넣은 뒤에도 마을 사람들 중 유일하게 혜린 편인 것처럼 행동했다. 혜린은 그 사람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 씨가 찾아왔을 때 먼저 차를 내밀었다. 오 씨가 마루에 앉았다. 차 잔을 받아들고 혜린을 보았다. 혜린 씨, 나 할 말이 있어. 표정이 달랐다. 혜린은 예감이 왔다. 차가운 예감이었다. 그 서류 가방, 내가 가져갔어. 혜린은 굳었다.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왜요? 오 씨가 차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장한테 빚이 있어. 오래된 거야. 남편이 아플 때 이장이 돈을 빌려줬거든.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이장이 그거 들고 나를 찾아왔어. 혜린은 오 씨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다. 이 사람도, 이 사람까지도. 그래서 가져다 준 거요. 오 씨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혜린 씨. 나 겁쟁이야.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화가 치밀었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천천히 말했다. 서류 가방 돌려줄 수 있어요. 오 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장이 이미 가져갔어. 혜린은 눈을 감았다. 복사본이었지만 달수가 기억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계좌번호 비교 내용도. 혜린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마워요. 말해줘서. 오 씨가 돌아갔다.
마루가 다시 조용해졌다. 혜리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어젯밤까지 혜린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장의 손 안에 있었다. 이 마을에서 이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나누어 주었다. 그 빚이 가장 강력한 줄이었다. 혜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렸다. 물잔이 조금 덜컹거렸다. 혜리는 잔을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섰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다. 엄마의 마당이었다.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고 장독대 뚜껑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혜리는 그것을 보았다. 저 장독대를 엄마가 혼자 닦아왔겠구나. 저 마당을 엄마가 혼자 쓸어왔겠구나. 누가 빼앗으려 해도, 누가 고립시키려 해도 이 마당 하나를 붙잡고 살아왔겠구나. 혜리는 손을 꼭 쥐었다. 서류 가방이 없어졌어도 되찾을 수 있었다. 방법이 있었다. 달수가 있었다. 그리고 혜린이 있었다. 끝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틀 뒤 면사무소에서 통보가 왔다. 달매마을 임시마을총회 개최 예정. 안건은 마을 공동부지 일부에 대한 공공용지 편입 심의. 해당 부지 접경 토지 소유자 박술래 씨 서명 필요. 혜리는 통보서를 읽고 또 읽었다. 공공용지 편입. 술래 땅 경계와 맞닿은 부분을 도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 도로가 나면 술래밭 한쪽 귀퉁이가 잘려나갔다. 작은 면적이 아니었다. 거의 30평에 달했다. 엄마가 20년 동안 일군 밭의 핵심 부분이었다. 제일 좋은 흙이 몰려있는 자리였다. 고추와 상추가 가장 잘 자라는 자리였다. 혜리는 그 통보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최두칠이 서류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 마을 총회를 이용해 땅까지 잘라내려는 것이었다. 서류를 없애 혜린의 손발을 묶어놓고 총회를 여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장이 움직인다는 것의 뜻이었다. 엄마, 혜린이 술래를 불렀다. 술래가 통보서를 보았다. 얼굴이 하얗게 됐다. 이거 막을 수 있어. 혜린이 말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었다. 어떻게? 총회에서 막아야 해. 그러려면 우리가 들고 나갈 게 있어야 해. 혜리는 핸드폰을 들었다. 달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달수 씨, 지금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날 밤 혜린과 달수는 밤새 앉아 있었다. 사라진 서류 대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달수가 기억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말했다. 혜린이 받아 적었다. 날짜, 장소, 이름, 이 모양으로 읽어낸 내용.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계좌번호 불일치 서류는 다시 군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으면 받을 수 있었다. 혜리는 새벽에 청구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리고 달수가 말했다. 박 계장을 직접 만나봐야 해요. 혜린이 달수를 보았다. 박 계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이장이 서류를 확보했다는 걸 알면 자기도 걸릴까봐 두려울 거야. 그 틈을 써야 해. 혜리는 달수를 한참 바라보았다. 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생각이 깊었다. 박 계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달수가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짧지만 단단했다. 새벽이 되도록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엄마 술래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두 사람이 부엌 불을 켜고 밤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을 터였다. 그러나 술래는 나오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것이 술래 방식의 허락이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때였다. 달수가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혜린이 문 앞에서 말했다. 달수 씨, 혹시 무서운 거 없어요? 이장한테 맞서는 거. 달수가 잠깐 생각했다. 없어요. 왜요? 잃을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그 말이 혜린 가슴에 박혔다. 이 마을에서 최두칠에게 인심을 얻지 못한 사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빚도 없는 사람, 그것이 달수를 자유롭게 했던 것이었다. 혜린은 달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5년 동안 혼자 지켜본 것은 단순히 이장의 비리가 아니었을 것이었다. 박술래라는 여자가 혼자 버텨가는 것을 지켜봐온 것이었다. 그 시간이 달수에게 뭔가를 결심하게 했을 것이었다. 혜린은 그것을 알았다. 마을 총회 이틀 전이었다. 혜린과 달수는 읍내에서 박 계장을 기다렸다. 달수가 박 계장이 점심마다 들르는 식당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식당 맞은편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렸다. 창 너머로 식당이 보였다. 혜린은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했다. 오전 11시 반이 지날 무렵 파란 봉고 트럭이 식당 앞에 멈추었다. 달수가 말했다. 저 차예요. 박 계장이 내렸다.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무원 차림이었다. 반소매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혜린이 먼저 일어났다. 달수가 따라왔다. 두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갔다. 박 계장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다. 혜린이 맞은편에 앉았다. 박 계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달매마을 박술래 씨 딸이요. 박 계장 얼굴이 굳었다. 시선이 혜린에게서 달수에게로 옮겨갔다. 달수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달수와 눈이 마주치자 박 계장이 잠깐 입술을 씹었다.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잠깐만요. 혜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군청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두 번째 결과물이었다. 어제 오후 이메일로 도착한 것이었다. 계좌번호가 담긴 서류였다. 혜린은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다. 이거 보세요. 박술래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가 있어요. 그 계좌로 3년간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박술래 씨는 이 계좌 만든 적도 없고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어요. 계좌번호가 다른 거 직접 비교했어요. 박 계장이 시선을 피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계좌 개설 서류 보면 알겠죠. 신청서에 누구 인감이 찍혀 있는지. 군청 내부에서 처리된 서류니까요. 이건 외부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박 계장 이마에 땀이 맺혔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식당 아닌데 이마에 땀이 났다. 달수가 그때 말했다. 천천히 또렷하게. 혼자서 오래 준비해 온 말이었다. 나 계장님이랑 이장 만나는 거 봤어요. 마을회관 뒤편에서. 2022년 4월 14일 오후 3시쯤. 그때 두 분이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박 계장이 달수를 보았다.
뭘 알아. 이번에 2,250만 원 맞추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산할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박 계장 얼굴이 하얗게 됐다. 손이 무릎 위에서 오그라들었다. 나 귀 하나 안 들리는 사람인 거 아시죠? 대신 입 모양은 읽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날 두 분 사이 거리가 한 5미터쯤 됐어요. 제가 담장 뒤에서 봤어요. 담장 높이가 낮아서 얼굴 윗부분이 보였어요. 식당 안이 조용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았다. 박 계장은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손이 식탁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혜린이 말했다. 총회가 이틀 뒤에요. 거기서 우리 엄마 땅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어요. 계장님이 그 안건에 도장 찍어줬죠. 그거 취소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르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 계장이 입을 꾹 다물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게 총회 날 다 나와요. 계장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밝혀지는 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낫겠어요? 두 사람은 일어났다. 혜린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달수는 말없이 따라 일어섰다. 식당 문을 열고 나왔다. 밖은 햇볕이 환했다. 혜린이 달수를 보았다. 잘 됐을까요? 달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흔들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총회 전날 밤이었다. 순례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등을 편 채로 앉아 있었다. 평소에는 저녁이 되면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졸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등이 곧게 서 있었다. 혜린이 들어오자 순례가 딸을 바라보았다. 내일 나도 나갈게. 혜린이 순례를 보았다. 엄마,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순례가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평생 한 번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엔 해야겠어. 혜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순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두 손이 겹쳐졌다. 엄마 손은 거칠었다. 주름이 많았다. 그 손으로 20년을 혼자 밭을 일궜다. 혜리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하면 더 잘할 거야. 순례가 딸을 보았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내 아버지한테도 못한 말이 있어. 혜린이 멈추었다. 아버지한테요. 응. 살아 계실 때 이장이 그 땅 문제로 아버지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몰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근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곁에서 밥만 해드렸어. 그게 나는 지금도 제일 후회돼. 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일은 달라. 내일은 내가 말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20년을 건너는 달이었다. 혜린이 말했다. 엄마, 내일 떨리면 나봐. 내가 앞에 있을게. 순례가 딸을 보았다. 그래도 나는 내 말을 내가 해야 해. 알아. 근데 나봐. 그럼 덜 떨려. 순례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너 어릴 때도 그랬어.
학예회 때 떨린다고 하면 엄마 보라고 했잖아. 혜린이 웃었다. 기억해. 잊어버리겠니?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같이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술래가 말했다.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을 껐다.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누웠다.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달랐다. 자는 척이 아니었다. 잠이 올 것 같은 숨소리였다. 혜리는 그것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 총회 날이었다. 마을회관에 달매마을 주민 30명 남짓이 모였다. 최두칠이 단상에 섰다.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서류를 확보했고 박씨 모녀는 이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안건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혜린이 손을 들었다. 안건 심의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두칠이 혜린을 보았다. 눈빛이 싸늘했다. 발언 기회가 있으면 하시오. 지금 해도 됩니까? 최두칠이 자리에 앉았다. 혜린이 앞으로 나갔다. 손에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달수도 일어나서 앞쪽에 섰다. 혜린이 시작했다. 달매마을에 배정된 정부 보조금이 수혜자 명의 계좌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졌습니다. 박술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고 거기에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이 들어갔지만 실제 박술래 씨는 이 계좌를 알지 못합니다. 총 2,100만 원입니다. 최두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요? 증거 있소. 혜린이 파일을 펼쳤다. 군청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서류입니다. 계좌번호 불일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날짜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복사본 가져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한 장씩 보시면 됩니다. 혜린이 복사본을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손에 받아들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최두칠 얼굴이 굳었다. 달수가 앞으로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달수를 보았다. 달매마을에서 오래 혼자 살아온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런 달수가 앞에 서자 사람들이 집중했다. 달수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이장이 박 계장과 마을회관 뒤편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입 모양으로 읽었습니다. 나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대신 오래전부터 입 모양을 읽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달수가 계속했다. 날짜와 장소와 읽어낸 내용을 하나씩 말했다. 담담하고 정확한 말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눌러 사실만 남긴 말이었다. 마을 안에 그 말들이 하나씩 쌓였다. 최두칠이 소리를 질렀다. 이 모양 읽은 게 무슨 증거가 돼? 그게 법원에서 증거가 되는 줄 알아. 달수가 최두칠을 보았다. 그럼 법원 가도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게요.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박 계장이 들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박 계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박 계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말했다. 최두칠과 자신이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혜자 계좌를 임의로 만들어 배분금 일부를 빼돌린 것. 공동농지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정산되지 않고 이장 측으로 넘어간 것.
자신이 서류 조작에 관여한 것, 마을회관 건축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중 일부가 허위 정산된 것까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을회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최두칠이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그러나 아무도 최두칠 편을 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들이 교차했다. 우리도 당한 것이구나. 우리도 속은 것이구나. 그때 순례가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이 순례를 보았다. 순례는 50년을 이 마을에서 산 여자였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여자였다. 그런 순례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 많은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저는 20년 동안 이 마을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할까 봐 참았습니다. 여러분과 부딪히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는 동안 빠져나간 것들이 저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속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례를 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긴 대답이었다. 부녀회장 오씨가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총회가 끝난 뒤였다. 마을회관 밖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다. 최두칠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임시총회에서 이장 불신임 동의가 제적 과반을 넘겼다. 공공용지 편입 안건은 부결되었다. 박 회장은 총회가 끝나기 전에 이미 외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자수 의사를 밝힌다는 것이었다. 검찰청으로 직접 가겠다고 했다. 캐리는 마을회관 밖 계단에 서 있었다. 2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일이 하루 만에 뒤집어진 것이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리가 조금 떨렸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밤마다 혼자 다 썼던 것 같았다. 지금은 그냥 멍한 상태였다.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 앞에서 멈추었을 때 느끼는 그 이상한 멍함이었다. 달수가 옆에 와서 섰다. 말없이 혜린 곁에 서 있었다. 고마워요. 혜린이 말했다.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것이 달수식의 대답이었다. 혜린은 그것을 알았다. 순례가 마을회관에서 나왔다. 혜린이 엄마를 보았다. 순례가 계단 위에서 잠깐 발을 멈추었다.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평생 살아온 마을이었다.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담장도 그대로였고 산자락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안경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안경을 낀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순례가 계단을 내려왔다. 혜린이 엄마 곁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어때, 엄마? 순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좀 허전하다. 혜린이 순례를 보았다. 허전해. 오래 쌓아둔 거 내려놓으니까. 혜린은 웃었다. 순례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었다. 마을 골목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달수도 그 옆에서 천천히 웃었다. 들릴 듯 말 듯한 웃음이었지만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차근차근 풀렸다. 군청 감사팀이 달매 마을 보조금, 지금 내역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박 계장이 진술서를 작성했고
계좌 위조 관련 서류가 하나씩 확인되었다. 최두칠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3년치 보조금에서 빠진 금액을 환급받는 절차도 시작되었다. 순례 이름 앞으로 달매마을 농업지원금 환급 통보서가 날아왔다. 봉투 안에는 2,500만 원 환급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순례가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이제 저 낡은 지붕 고쳐도 되겠다. 혜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순례도 웃었다. 2,500만 원이 생겼는데 1,000마디가 지붕이었다. 그것이 순례였다.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집을 위한 것. 그 집에서 살아갈 것들을 위한 것. 혜린이 말했다. 엄마, 지붕 고치고 남은 돈은 엄마 쓰고 싶은데 써. 순례가 혜린을 보았다. 쓸데없어. 여행 가든가. 평생 어디 가본 적 없잖아. 순례가 잠시 생각했다.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하나도요. 강릉 가볼까? 혜린이 웃었다. 강릉은 여기서 2시간인데. 그래도 안 가봤잖아. 두 사람은 웃었다. 처음으로 어디 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엄마가 먼저 말한 것이었다. 혜린은 생각했다. 지붕 고치고 강릉 가는 엄마. 그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구나. 크지 않고 소박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가자, 엄마. 봄에 강릉 벚꽃 예쁘다더라. 순례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그때까지 밭 관리를 누가 하냐? 달수 씨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바쁜데 엄마가 밥 해줬잖아. 그 정도는 부탁해도 돼. 순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가에 웃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혜린은 그것을 보았다. 거의 5년 만에 처음 보는 엄마의 웃음 같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혜린이 마을 길을 걸어도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부녀회장 오 씨가 먼저 순례 집 문을 두드렸다. 오 씨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다. 순례 씨, 미안해. 나 겁쟁이였어. 순례가 문을 열고 서 있었다. 들어와요. 그 한마디였다. 오 씨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20년의 거리를 좁혔다. 오 씨는 돌아가기 전에 말했다. 내가 그때 겁먹지 않았더라면 순례 씨가 이렇게까지 오래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순례가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이제 됐으니까. 그 말이 용서였다. 조건 없는 용서였다. 오 씨의 눈이 붉어졌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왔다.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말없이 순례바지 옆에 감자 한 봉지를 두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큰 말 없이 이루어지는 화해였다. 달매 마을의 방식이었다. 말이 없어도 아는 방식이었다. 달수는 그 뒤로 가끔 순례 집 담장 근처에 나타났다. 낮은 담장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흙을 채워 막았다. 마당 처마 끝에 비를 맞아 사가가는 석가래가 보이면 도구를 가져다 고쳐 놓았다. 말없이 하고 가는 일들이었다. 순례는 그것을 보고 부엌에서 밥 한 그릇을 담아다 달수밭 근처에 놓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주고받았다. 어느 날 혜린이 그 모습을 보고 순례에게 물었다. 엄마, 달수 씨한테 고마운 거야. 그렇지.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술래가 혜린을 보았다. 밥이 말보다 낫다. 혜린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그렇구나. 이 마을에서는 밥이 말이구나. 봄이 왔다. 달매 마을에 봄이 오는 것은 언제나 조금 늦었다. 산이 깊어서 그랬다. 그러나 그만큼 봄이 오면 한꺼번에 쏟아지듯 왔다. 담장 밑에서 민들레가 피었고 밭고랑 사이로 연두색 새싹이 올라왔다. 매화가 피었고 목련이 피었다. 꽃들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한꺼번에 피는 것 같았다. 술래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갔다. 혜린도 함께 나갔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많았다. 호미를 드는 방향도 몰랐고 씨앗을 얼마나 깊이 심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고추 모종 뿌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술래에게 타박을 들었다. 그런데 타박 듣는 것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그것도 엄마가 혜린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술래가 옆에서 알려주었다. 말없이 손을 잡아 각도를 잡아주었고 눈으로 깊이를 알려주었다. 흙 냄새가 났다. 봄 햇볕이 등을 따뜻하게 눌렀다. 땀이 났다. 그런데 그 땀이 서울에서 흘리던 땀과 달랐다. 무언가 잘하는 것을 위해 흘리는 땀이었다. 엄마,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 혜린이 말했다. 밭고랑 사이에서 흙을 다지며 물었다. 술래가 딸을 보았다. 한참 보다가 말했다. 내 집이잖아.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는 말이었다. 이곳이 너의 자리라는 말이었다. 혜린은 흙 위에 씨앗을 올렸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냥 흙 위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술래가 방에서 영농일지를 꺼냈다. 혜린이 그것을 보았다. 뭐해, 엄마? 술래가 책상에 앉아 볼펜을 들었다.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세 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혜린이 다가가 옆에 앉았다. 술래가 쓰는 것을 가만히 보았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봄. 딸이 함께 씨앗 심음. 혜린은 그 글씨를 보았다. 엄마 필체였다. 꾹꾹 눌러 쓰는 필체. 그 글씨가 혜린 눈 안에서 흔들렸다. 눈물이 났다. 엄마. 술래가 볼펜을 내려놓았다. 왜? 아무것도 아니야. 혜린이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술래는 딸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폈다. 한 줄 더 썼다. 올해 첫 고추 모종 5줄. 혜린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가 글씨를 쓰는 소리만 들렸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혜린 가슴 안을 포근하게 채웠다. 이 소리를 이 방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내려왔는데 이곳에서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달매 마을의 봄바람이었다. 창문 틈으로 흙 냄새가 들어왔다. 방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엄마와 딸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년의 거리가 그날 저녁 그 방 안에서 마침내 좁혀졌다. 영농일지 3장에는 이제 혜린도 적을 수 있었다. 오늘 씨앗을 심었다. 내일 물을 준다. 그리고 언젠가 수확을 할 것이다.
혜리는 그것을 알았다.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했다. 달매 마을에 심어진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이 흙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의 손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혜린도 알게 되었다. 달매 마을의 봄은 늦게 왔지만 그만큼 풍성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그 봄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한꺼번에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쌓아가면 되었다. 흘 위에 씨앗을 심듯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영농일지를 쓰는 그 방은 작았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있는 것들은 작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였다. 달수가 밭에서 일하다가 혜린 쪽을 보았다. 혜린이 잘못된 방향으로 고랑을 파고 있었다. 달수가 밭 가장자리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말없이 혜린 손에서 호미를 받아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혜린이 따라했다.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 혜린은 그 뒷모습을 보았다. 저 사람과 엄마와 나, 이 밭들이 나란히 있다. 이것이 뭔지 혜린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뭔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순례는 그날 저녁밥을 짓다가 말했다. 달수 씨, 내일 고추 모종 심는다더라. 그래요. 가서 좀 도와줘. 혜린이 순례를 보았다. 순례는 국한을 보며 말했다. 혼자 하면 힘들잖아. 혜린은 웃었다. 엄마 방식의 말이었다. 직접 말하지 않는 것. 그러나 뜻은 분명한 것. 며칠이 더 지났다. 어느 저녁 혜린은 혼자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 오래 가지 않았던 곳이었다. 마을에서 10분쯤 걸리는 산자락이었다. 오르는 길에 억새가 늘어서 있었고 발밑에 낙엽이 쌓여 있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늦었죠. 그리고 엄마가 이겼어요. 혜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눈물이 조금 났다. 그러나 오는 내내 슬프지 않았다. 슬픔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 오래 미루어 두었던 것을 드디어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혜린은 일어났다. 산자락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작은 마을이었다. 지붕들이 모여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순례 집도 보였다. 거기서 연기가 났다. 엄마가 저녁을 짓고 있는 것이었다. 혜린은 내려가야 했다. 달매 마을의 봄은 그 해도 어김없이 왔다. 늦게 왔지만 풍성하게 왔다. 그리고 두 사람의 봄도 함께 왔다. 엄마와 딸이 나란히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얼마 뒤에는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 그냥 원래 있던 풍경처럼. 마을이 그렇게 혜린을 받아들였다.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다. 달매 마을의 방식이었다. 영농일지는 계속 채워졌다. 봄, 딸이 함께 씨앗 심음. 그 옆에 혜린이 처음으로 한 줄을 보탰다. 물 줬음. 다음 날 또 물 줬음. 그 단순한 기록들이 쌓여갔다. 엄마의 글씨와 딸의 글씨가 한 노트 안에 나란히 들어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드라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에게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